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강력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함께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민주당의 86그룹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충격이 채 가시질 않았는데 청년정의당 대표를 지냈던 정의당의 강민진 전 대표마저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발칵 정치권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빅스텝. 빅스텝.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마트에서 장볼 게 없다고 하시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빅스텝 어떤 기사일까요? 동아일보 이면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까지 더 오를 것 같아요. 이창용 한은 총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장관이 만났습니다. 경제 상황이 위중하다는 데 동의했고 특히 이 총재가 하반기에 빅스텝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빅스텝은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는 겁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빅스텝까지 필요 없다라고 밝혔던 이창용 총재가 빅스텝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분위기를 바뀐 겁니다. 결국 물가도 높고 환율도 높고 금리까지 높은 이렇게 되면 우리 서민들 살기가 정말 팍팍해집니다. 이거 걱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협치. 한국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세 차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찾아가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악수를 건넸고 정의당 의원들에게도 가서 꼼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를 건넸습니다. 야당에서도 야유 없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모습 보겠습니다. 특히 전시 상황에서 여야의 협치를 보여줬던 사례를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 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99.99. 조선일보 이면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어떤 기사일까요? 함께 보시죠. 테라 가상화폐 99.99 대폭락. 그것도 하루아침에 대폭락. 투자한 젊은 층들은 망연자실. 이 테라 코인을 만든 권도영 대표인데 권도영 대표의 비트코인 4조 5천억이 사라졌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어떤 코인이냐면 테라 코인을 발행하면서 만에 하나 모를 일에 대비해서 이 비트코인을 비축해 둔 건데 이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도영 대표 측은 대부분 가격방으로 소진됐다라고 하지만 4조 5천억가량의 비트코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은신했다 이런 의혹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당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애석한 거는 가상화폐 투자로 돈 날려도 마땅히 구제받을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한겨레 신문 이면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정은 군 투입하겠다. 의약품 공급하겠다. 근데 의약품이 있어야 공급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의약품, 마스크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우리 도움 받아라. 그런데 이 통지문엔 북한이 무응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정치국 비상협의회를 주최했고 지금 김정은은 마스크를 2개 썼는데 KF 마스크도 없어 보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비대위 출신의 김연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돌직구의 변호사 손종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대해왔고 총리냐 법무부 장관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라는 식의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나온 바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강행 수순, 한덕수 인준 수싸움. 정말 수싸움, 머리싸움, 그냥 싸움. 이겠죠. 이 이야기 시작하게 될 텐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재미있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깜빡했던 것,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에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 악수를 청한 것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없었던 장면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장면들인데 그 장면 지금 다시 보시죠.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대장님, 의장께도 인사하십시오. 예.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도 고민정 의원과도 이수진 의원과도 쿨한 인사를 나눴다라고 주요 장면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전직 대통령 중에서 야당 의원들까지 일일이 악수로 챙긴 것은, 인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모든 게 참신하고 훈훈한 시정연설이었습니다. 물론 대통령과 여당도 잘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시정연설 올 때마다 야당이 피켓을 들고 또 박수도 치지 않고 이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어제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저는 정말 훈훈한, 오랜만에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국회에서의 어떤 협력적 모습이었다 생각이 되고요. 또 국민 여러분도 보신 것처럼 입장과 연설은 짧고 굵었고요. 퇴장과 악수는 넓고 깊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여당 의원들하고 악수하시는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 또 일일이 그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훈훈했는데요. 이번에 대통령 당선율에 야당 후보와 이제 격차가 굉장히 박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시작을 또 국민들에게 이렇게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 훈훈하고 좋았습니다. 이런 모습에 맞춰서 야당도 협력적인 모습으로 대응하면 윤석열 정부의 첫 출발은 비교적 순조로울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어제 전재수 의원님 이제 저 자리에 계셨잖아요.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하다가 또 부랴부랴 국회까지 가서 윤 대통령 시정연설도 저 자리에서 직접 들으셨는데 그 대통령이 퇴장하다가 유턴, 피턴인가요? 턴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서 악수를 할 때 민주당 그
의원들 사이에서 웃음도 터져 나오고 뭐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연신 고개도 끄덕이면서 박수치는 모습도 저희가 봤는데 실제 전재수 의원님이 그 한가운데 계셨으니까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을 하게 되면은 김연아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피켓도 들고 박수도 안 치고 고개도 돌리고 심하면은 뭐 야유도 보내고 막 이랬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어떻겠습니까? 되게 불편하죠. 사실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일국의 대통령이고 또 이제 행정부를 총괄하는 말하자면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에 와가지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별로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 지도부가 우리가 기본적인 예우는 다 하자, 다 하고 다 하되 야당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우는 하자. 이것이 이제 어제 그 기조였고 그거대로 이제 박수도 치고 기립도 하고 또 나갔을 때는 따뜻하게 좀 인사도 하고 그런 기본적인 예우를 저희들이 갖추자 해서 이제 그렇게 됐던 그렇군요. 것이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국회에 오시더라도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비판하고 경쟁은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의와 예우는 좀 지키는 그런 이제 국회로 거듭나는 그 출발점이 어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맙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국회 새로운 문화로 좀 이제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만에 국회에서 연출된 굉장히 훈훈한, 따뜻한, 기분 좋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 이제 진짜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명이 다 필요합니다. 총리가 필요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장관으로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라는 식의 요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어제 시정연설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이런 얘기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악수 나누고 야당 의원들 박수 쳐주고 훈훈했던 분위기는 훈훈했던 대로. 이제는 진짜입니다. 당선 전부터 총리는 딱 한 사람만 생각했고 한 후보자가 협치를 가장 잘 해낼 총리감이다. 국회 인준안 처리에 꼭 협조해달라라고 어제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콕 집어서 총리 인준 협조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준석 당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안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으셨나요?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국가 어떤 협치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가지고 미리부터 이분이 총리를 하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꼭 처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아주 낮은 자세 협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도 그 자리에 배석을 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낮은 자세로 내가 되기 전부터 한덕수 총리를 생각했었다. 꼭 부탁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의 분위기, 반응은 어떨까요? 호리복 얘기도 나왔고 김치찌개 얘기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소주나 한잔 하며 뭉개는 방식으로 만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참사부터 정리해서 여야가 만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왜 또 여우 정치, 두루미 정치를 왜 합니까? 소주 한잔하자, 김치찌개 한잔하자, 같이 식사하자고 불러놓고 그 상에다가는 호리병 접시 이렇게 내놓으면 그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야당에게 내놓는 그 메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어서는 안 된다. 한독수를 살리고 싶으면 총리를 살리고 싶으면 한동훈 낙마시켜라. 한동훈은 안 된다. 인사 참사다라고 야당 지도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임명할 걸로 보입니다. 야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권영세 원내대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누구를 임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해야 된다. 민주당 일각의 주장은 후퇴 정치의 전형이다.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먼저 처리를 해야죠. 현대판 연좌제도 아니고 한덕수 후보자하고 정호영 후보자하고 무슨 인척관계도 아닌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호영 낭만시켜서 자기를 임명한다 그런다면은 자기가 무슨 정호영 후보자의 종속 변수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덕수와 정호영, 한동훈을 연계하는 게 현대판 연좌제냐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정연설 때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오늘 아침 다시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자, 법조인 두 분 오늘 나오셨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도 그러고 아까 김종민 의원도 그러고 민주당의 지도부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한덕수 총리를 살리고 싶으면 한동훈을 좀 떨어뜨려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한덕수 총리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카드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고려한 카드, 또 국회 인준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뭐 내부적으로 어쩔지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한동훈 또는 정호영 후보자와 딜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 실제로 민주당의 의원들이랄지 뭐 최고위원들 비대위원들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한동훈을 낙마시키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을 해주겠다 그런 뉘앙스로 들려요. 사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총리하신 분이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실 새로 드러난 흠결은 없어요. 물론 뭐 김현장의 그 이후에도 뭐 근무를 하면서 고액의 이제 연봉을 받고 이런 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연장선상이지 이것을 부결할 만큼 그런 중대한 흠결을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그건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동훈 후보자랄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워낙 민주당에서 이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둘 중에 하나에 선택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하면 사실 임명해버리면 사실은 그건 물이 건너간 거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2주 지났는데도 본인이 상정도 않고 지금 민준 절차를 아예 진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이 뭔가 흠결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아직 결정력도 없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볼 때는 인준을 해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한국일보 사면 제목 한동훈은 고, 정호영은 스탑, 한덕수는 인준. 수싸움이 시작됐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은 부적절한 인사라며 임명 강행하면 한덕수 인준은 불가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도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한국일보는 정호영은 스탑일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한덕수, 한동훈 이 두 개가 앞서서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 이야기처럼 오늘 한동훈 장관을 임명할 것 같은데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한덕수 인준 부결해 줄 수도 있다.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를 인준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리 인준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렇군요. 협상에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하나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총리 인준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지는 강렬하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이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낙마 수순으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 그림으로 민주당에게 불만족스럽지만 여기 선에서 협치를 부탁한다라고 한번 민주당이 양보를 받아내고 민주당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사실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부 도덕적 흠결이 나왔습니다. 뭐 딸과 관련해서 논문 문제라든가 대필 작가 문제라든가 뭐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든가 뭐 도덕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할 만한 지점들은 많았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일을 시켜볼 만큼 능력 있어 보인다. 안정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
대해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결함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니냐, 예. 조금 봐줘야겠다, 이런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반대는 하지만 사실상 정호영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차후에 이런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으니 예. 조금 더 민주당과 협치하는 그 다음 플랜을 바라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손정희 변호사님의 예상. 굉장히 또 손정희 변호사님이 정확한 논평을 하는데 그 예상이 어떻게 적중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많은 보도에 따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걸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뉴스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장관직 임명받고 내일 광주행. 동아일보 보도는 어제까지 한동훈 후보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국회 보고서 미제출 시 대통령은 장관 임명 가능하죠. 오늘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걸로 보입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선거 관리의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법무부 장관도 회의 참석하게 될 것이다. 한동훈 후보자는 5.18 기념식에도 내일이죠.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강한 이야기를 냈습니다. 지난 9일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일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죠. 들어보시죠.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최근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검찰에 사표를 내면서 사직의 글을 올린 바 있었죠. 그게 많이 보도화되기도 했었는데 그 글도 함께 보시죠. 사직서를 냈다. 지난 몇 년 동안 자기 편 수사했다는 이유로 권력으로부터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별의별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고 결국 그 허구성과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그제 검찰 내부망에 사직의 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정의와 상식에 맞는 답을 내고 싶었다. 상대가 권력에 가진 강자일수록 그것만 생각. 덕분에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꽤 들었다. 권력자들이 저한테 이럴 정도면 약한 사람들 참 많이 억울하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에 힘을 냈다라고 글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합니까? 네, 임명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오늘 임명 이후에 선거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할 거다. 또 내일 치러지는 5.18 기념행사에도 같이 참석할 거다라고 하는 전언들이 정해지면서 저는 뭐 사실상 오늘 청문회 보고서 재송부 기일이 지난 어제 이후로 오늘 임명이 정해진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들이 청문회 현장에서 보셨지만 임명을 하지 않을 만한 이유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어떤 그런 거래설도 사실은 이제는 저는 좀 지양해야 되는 정치의 낡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 좀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었죠. 다수의 힘을 갖고 또 할 수 있는 수적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했었는데 이제는 하기 싫은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수만 갖고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준과 관련해서 수로 밀어붙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과연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준을 부결시켰을 때에 국민적으로 국민의 심판과 또 곧 다가올 6.1 지방선거에서의 여러 가지 여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10%포인트 격차를 보이는 조사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준을 갖고 어떻게 정치적인 명분을 살릴 것인지 또 어떤 협치의 모습으로 마무리할 것인지가 고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임명한다. 뉴스 속보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고 야당의 반응도 나오면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한박 웃음을 했던 사진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았고 여당에서는 그게 왜 비판받을 짓이냐, 비판받을 일이냐라는 이야기, 반응도 나온 바 있었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왜 웃었냐라는 뒷얘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보도일까요? 함께 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시댁이 파평 윤 씨이고 시아버님이 중자 학렬로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학렬이 같다. 그러네요. 윤의 중자 학렬, 종친인데 잘 부탁드린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한방 미소를 지었다 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시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죠. 이 대표 윤 대통령과 윤 위원장은 39촌인가 그렇다라고도 친절한 설명, 당대표의 친절한 설명까지. 39촌 굉장히 먼 사이인데 39촌이면 이런 설명도 했는데 전재수 의원님, 아니 비대위원장이 웃을 수도 있죠. 뭐 무슨 그거를 학렬이 같은 얘기 때문에 빵 터졌다. 글쎄 뭐 학렬이 같아서 잘 부탁드린다라는 얘기가 저렇게 한방 미소 지을 만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이런 해명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지지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저게 4촌도 아니고 8촌도 아니고 39촌. 저게 뭐 어떻게 계산을 해서 39촌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지 우리가 그 한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사진을 연속으로 뭐 이 잠깐 찍다 보면 뭐 저런 사진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뭐라고요? 비대위원장이 저러고 있으면 되냐, 이런 이제 그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가 저한테도 막 오고 그랬었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한 측면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걸어오는데 거기다가 이게 환한 얼굴로 응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이 김건희 여사와 윤호중 비대위원장 사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개인적 관계에서도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웃으면서 친절하게 말을 걸어오는데 그것을 냉철하게 그냥 뭐 이게 뭐 화를 낸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사진 가지고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경쟁하고 싸우더라도 또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마침 이제 저는 이제 연회가 열렸기 때문에 좀 그런 비판은 좀 과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받은 것은 좀 상당히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이 윤 씨고 중학렬이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똑바로 하세요, 사퇴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또 덕담을 나누는 게 인지상정인데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좀 과도하다라는 전재수 의원의 비판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이어 정의당의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정의당 지도부가 입단속을 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물론 정의당 지도부에서는 일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국회에서 계속해서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의 폭로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죠. 청년정의당 대표로 꽤 활동을 했었던 강민진 전 대표. 지난해 11월 A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제 허벅지에 신체 접촉을 했다. 이 일을 알리자 여영국 당시 대표는 A 위원장에게 경고하겠다, 발설 말라라고 입당속을 했다. 이후 해당 가해자로부터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다. 사과받고 수용하는 것 외에 선택지는 없었다. 제 의사를 묻지 않고 그를 공천을 했다라고 어제 SNS로 폭로를 합니다. 또 다른 성폭력 사실도, 피해 사실도 있다라고 폭로합니다. 지난 3월 당직자 갑질 의혹이 보도되자 B 씨가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다. 그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한동안 깊게 앓았다. 그는 지금도 주요 당 간부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며칠 전 저는 그를 정의당 당기위에 제소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두 차례 피해를 받았다.
라고 강민진 전 대표가 직접 폭로를 한 겁니다. 게다가 정의당 지도부가 입단속을 했다라는 내용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영국 대표는 강민진 전 대표가 사과를 받으면 되겠다고 해서 사과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외부로 발설 말라는 말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합니다. 정의당 입장, 여 대표가 엄중히 처리하라 지시했다. 이미 진상조사와 사과문으로 종결된 사안이다. A 위원장 최종 공천에는 무리 없다고 판단됐다. 결국 가해자에게 공천한 건 맞군요. 맞고 정의당 입장은 사과했으니 공천했다라는 입장인 셈입니다. 이걸 보며 강민진 전 대표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성폭력에 당했다는 피해 사실을 폭로한 건데, 자, 손정혜 변호사님, 정의당의 입장과 강민진 전 대표의 입장이 묘하게 다르지만 성폭력 등의 행위, 범죄 행위가 있었다라는 건 정의당도 현재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사안이면 강제추행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돼서 뭐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정의당 내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지워버리면 사실 일반 조직이든 회사 조직에서 꼭 저런 상급 상사가 여직원을 추행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법에,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이런 일이 이제 제기가 되면 즉각 그 지휘 감독자는 징계 조치를 해서 가해자에게 적정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보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금 폭로의 동기가 되는 한 원인은 이렇게 어떤 피해가 있고 실제로 수사나 여러 가지 이제 보도에까지 이르지 않고 사과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건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조치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공천이 있었다라는 건 말하자면 회사에 승진을 시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피해자 입장에선 굉장한 허탈감과 상실감이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성과학이 있으면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적정한 응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공천을 준 거니까 이 도덕적 결함에 대해서 왜 묻지 않는가에 대한 이제 불만이 누적된 것 같고, 그러다가 두 번째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것은 더 이상 항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외부에 알린 것으로 보이는데, 정의당 내부에서 은폐가 있었거나 발설하지 말라는 멘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 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용하게 처리하는 게 가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를 위할 때도 종종 있거든요. 예. 소문이 나거나 그러면 부적정하게 2차 가해나 소문에 시달릴 염려가 있어서 조용히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이 가해자를 위했던 건지 피해자를 위했던 건지, 또는 그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좀 부적정한 면이 있었다. 자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강민진 전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성범죄 가해자를 공천까지 했고 이걸 외부에 알리지 않게 경고가 발설 말라라는 입당속까지 했다. 여영국 대표는 엄중하게 꾸짖었고 입단속하지 말라는 말은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 보면 이 사건이 정말 입단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가해자는 공천이 됐네요. 일단 뭐 정당이 됐든요, 아니면 일반진 회사가 됐던 권력기관이 됐던 간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사실은 쉬쉬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피해자를 회유해서 일단 가해자로부터 사과나 반성문을 받고 그냥 마무리한 선을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사건 자체도 보면 사실 이게 외부로 나갔을 때, 특히 이전에 김정철 전 대표가 장모 의원을 취행한 걸로 해서 사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태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정의당 자체의 어떤 뭐 지지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화해하고 막으려고 한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런데 정의당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어느 정당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인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특히 성차별, 그다음에 뭐 성평등, 이런 면에 있어서 가장 단호하게 처리할 당에서 이거 자체를 쉬쉬했다고 한다면 이건 정의당답지 못해요. 그리고 정의당의 어떤 가치와 이념에 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 당시에 사과받고 조용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가해했던 사람이 아주 잘 나가요. 간부로 활동해요. 또 선거에서 공천까지 받아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희생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어떻게 보면
호가호위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면 굉장히 그거 자체는 자기가 왕따를 당하면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처에 있어서는 정의당답지 못하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민진 전 대표의 모친도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이 성범죄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모친은 뭐라고 글을 올렸을까요? 정의당이 어떻게 이러냐. 딸의 성폭력 사실을 알고 당사 찾아 멱살 잡고 너 같은 게 정치를 한다고 소리 짓고 싶었다. 딸은 지금도 바깥에 나가는 걸 두려워한다. 집에서도 불안함으로 몸을 떨 때가 많다. 심장에서 피눈물 난다. 대체 정의당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가해자에게 공천을 하고 당 간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느냐라는 모친의 비판글도 나온 상황입니다. 정의당 계속 논란될 걸로 보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박완주 의원을 초스피드로 제명을 했습니다만 성희롱을 했다. 보좌진들까지 들고 일어서서 뒤늦게 사과를 했던 최광욱 의원 건에 대해서는 15일이 넘도록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박완주 의원 제명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피해자 제보 이후 2주일여만, 비대위 결정 나흘만, 민주당 의석수는 167석으로 줄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국회 윤리위 특위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이 책임지고 의원직을 내려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본인이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송영길이 당대표 때 이걸 몰랐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걸 제가 알았으면 이걸 방치를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그리고 최광욱 의원의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징계하겠다라고 재차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완주 의원 건은 초스피드로 제명 결정이 됐지만 최광욱 의원에 대해서는 15일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오영환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최광욱 의원은 이런 얘기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말씀드릴 정도로 논의대가 진행된 바가 없어서 차후에 그 부분이 진척이 있거나 하면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쌍자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념하겠습니다. 최광욱 의원은 농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성 보좌진들이 성명까지 냈고 여러 그 자리 회의에 있었던 여성 보좌진 등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입장을 내자 최광욱 의원이 뒤늦게 사과를 했는데 당에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다라고 오영환 의원은 조금 전에 들으셨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민주당이 최근에 이런 성과 관련된 그래서 성비위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의당은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 박완주 의원부터 지금 성비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식으로 좀 판단을 하면 굉장히 이 사건 자체를 조금 뭉개려고 하는 언어적 술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완주 의원은 지금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과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제명을 시키고 사과를 한 사람은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거. 누가 봐도 좀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런 성범죄, 성폭력에 대응하는 저는 대응 방식이 굉장히 오락가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원칙이 없고 의지가 없습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작년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선거를 왜 치르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쯤 되면 뭔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좀 그나마 그런 노력을 보이는 것 같더니 극렬 지지층들의 반발 또 당 내에서의 입지가 좀 좁아져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자당 의원들의 성폭력과 관련된 언급을 함과 동시에 여당을 향해서 그럼 너희들 것은 어떻게 할 건데 하는 일명
물타기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타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논점을 흐리는 데는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와대 지금 윤재순 비서관 문제 물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탁현민 비서관에 대해서 그런 민주당은 같이 사과를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이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것들은 다 덮고 지금의 것도 말로만 사과하고 제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저는 좀 되게 답답하고요. 특히 최강욱 의원 사과만 하고 아무런 조치하지 않는 이 지금의 상황 저는 최강욱 의원도 이해되지 않고 민주당 지도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는 19일째 민주당이 검토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난해 10월에 발의한 국회 내 성희롱, 성폭력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평등 결의안을 뒤늦게 처리하겠다고 나섰다가 국민의힘과 공방만 벌인 대목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줌 회의를 하면서 악상지긋인지 쌍지긋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내 의원들은 제대로 된 비판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비위 관련해서 이게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 성상납 의혹, 권성동 원내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생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이런 대목도 들어보셨습니다. 최강욱 의원 조금 전에 며칠 전 발언 들어보셨는데 쌍잠에 유의하겠다라고 하면서 농담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성희롱 발언을 분명히 들었다라고 하는 여성 보좌진들이 저 최 의원의 농담, 내가 자음 잘못했다, 잘하겠다라는 농담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과연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한 분의 모습인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강하게 징계하겠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했는데 19일째 왜 민주당에서는 최강욱 의원 건에 대해서 검토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여쭐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아마 그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당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BS에서 이제 단독 보도 형태로 또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보도는 사실관계와 완전히 틀린 보도더라고요. 저희들이 좀 확인을 했는데. 근데 아마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을 공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 뭐 당신들 문제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과 방어와 공격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데요. 이 문제야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런 문제는 민주당, 국민의힘이 또는 여야, 진보 보수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가장 높은 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이제 박완주 의원 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와 관련된 성상납 의혹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 총무비서관 윤재순 이분에 대한 성비위 의혹, 징계 의혹 또 뭐 그 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이 시를 읽어봤는데요. 아주 심각합니다. 문학적 그 상상력을 저희들이 상당히 폭넓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 그다음에 정의당의 강민진 문제, 이것은 여야가 서로 공방을 주고받을 만한 그런 소재가 아닙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정치권에서 언제까지 이런 문제로 성비위, 성추행, 성폭력 이런 것으로 뉴스를 도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각 당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최고 수준으로 가혹하다 할 정도로 저는 징계도 하고 수사 의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정치 공방의 소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강욱 의원 건에 대해서도 검토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징계를 하든 안 하든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논의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박완주 의원의 제명,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의혹 등의 논란이 불거졌는데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난 선거에서는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가만히로 하는 것 같아요. 적반하장 후한무치 합쳐서 적반무치당 어딥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상납 만약에 우리 당대표가 받으셨으면 민주당 해체됐을 겁니다. 최소한 국민의힘이 할 소리는 아니다. 국정농단하다가 우리 국민들의 촛불에 의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당했던 세력이 어딥니까, 여러분?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게 아니냐라며 민주당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으면 당 해체됐다. 송영길 대표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든 성상납 받은 게 있으면 민주당은 해체됐을 것이다. 라는 강한 역공과 비판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우리는 엄중 처리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재순 비서관 성폭력적 신체 접촉과 언행으로 2번이나 경고받고 지하철 성추행 행위 묘사한 시 썼는데 윤 대통령은 모르쇠 인명에 대해 사과하시고 해임하셔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금 전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표가 성상납 받았으면 당 해체됐다라고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역공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역공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박완주 의원의 어떤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하고 이준석 대표의 이제 성상납 부분은 좀 우리가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상납이 있었다면 당연히 뭐 비판받아 마땅하고 대표 자리에서 내려온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렇게 신속하게 제명하는 것은 아마 당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증거가 명백하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저 정도에 강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이제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아직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확정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 굉장히 감정이 좋지 않는 측에서 제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 선거에 출마를 하고 출마 이후에 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 대선 후보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물론 본인의 어떤 네거티브랄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겠지만 좀 약간 정도를 좀 넘어선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과연 그런 것들이 자신의 어떤 득표랄지 아니면 민주당 선거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지방선거 자체가 저렇게 이재명 후보가 너무 강하게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이재명을 가고 이재명이 한 얘기, 후보가 한 얘기 하나하나가 다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정책도 실종되고 다른 후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방식의 선거운동이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오히려 마치 대선전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비호감적인 그런 것들이 계속 다시 드러내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이거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성 의혹을 국회의원들에게 맡겨놓으니까 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 성상납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명쾌하게, 강민진 전 대표에게 실제로 성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느 정도 수인지 당이 입단속했는지 안 했는지, 박완주 의원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제명을 했는데 이거 사실관계 여부, 최강욱 의원 자기는 절대로 그 말 안 했다고 하는데 들은 사람 수룩 빽빽 이런 거 다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경찰이 즉각적으로, 검찰이 즉각적으로 이제 수사에 나섰던 과거의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유력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들의 어떤 비리나 범죄 혐의가 있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눈치를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눈치가 아니라 시스템상 좀 어려운 구조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일단 피해자 진술을 먼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사가 좀 진척이 안 되는 경우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성인지 감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 도래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과거에는 성범죄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넘어가고 경미하다라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사람을 굉장히 중대한 도덕적 흠결로 보는 시각
시대입니다. 그런 만큼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이 제대로 된지에 대해서 실체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준석 당대표 문제도 대선 후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당 내부의 여러 가지 이제 갈등 관계라든가 권력 다툼에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뭐 증거가 있다, 증인이 있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라고 보도가 되다가 대선이 끝나고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국민적 관심사가 다른 데로 갈 것이고 또 이 사건을 묻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끊임없이 집요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선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예. 않을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시 구절도 지금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 재직 때 펴낸 시집 가야 할 길이라면 전동차에서라는 시인데 2002년 11월 출간.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가 그래도 보장된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도 말을 하지 못하는 계집아이는 슬며시 몸을 비틀고 얼굴만 붉히고만 있어요. 다음 정거장을 기다릴 뿐 아무런 말이 없어요. 라고 성폭력을 마치 아름다운 장면인 것처럼 시로 묘사했다라는 지금 논란이 일고 있고, 또 다른 시도 보시죠. 자, 길이라는 시. 뒷쫓는이 없어도 발걸음은 총총대며 도망치고 둔탁한 괴종식의 소리내며 샌들을 재촉하면 또 도망치듯 쫓겨간다. 앞으로만 밀어붙이는 수컷들의 염정이 그들을 뛸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인지 모른다. 등등의 시 구절이 지금 논란입니다. 저희가 좀 몇 개 걸러낸 거예요. 이것도. 이준석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하였던 여러 가지 표현은 지난 20여 년간 바뀐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탁현민 비서관도 과거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에서 서술한 내용이 부적절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일이 있습니다. 윤재순 비서관은 충분하게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썼던 그 시집에 관해 가지고는 저는 그 인식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면은 비서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김연아 의원님, 지금 자당의 당대표도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시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20년 전에 그 시가 지금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점검해 봐야 된다. 최소 사과는 당장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걸 시라고 좀 치부하기에는, 특히 공직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의 어떤 예술적 자유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분명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부적절하다.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잠깐만 그 청와대가 대통령실 측에서 제3자가 대변할 게 아니라 저는 윤재순 비서관 스스로가 저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사건을 보면서 하나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성인지 수준이 정말 내로남불인 것 같습니다. 윤재순 비서관의 저 시, 탁현민 비서관이 과거에 2007년에 썼던 여러 가지 에세이집을 갖고 한번 국회의원들한테 다 읽혀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성인지 수준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말 척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 책을 네, 한번 읽어보고 탁현민 씨의 책과 네. 윤재순 비서관의 책을 읽고 어느 게 아까 이제 전재수 의원님께서 윤재순 비서관의 시를 보고 굉장히 놀라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탁현민 비서관이 썼던 그 책에서 더 극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국회에서의 성인지 수준을 좀 측정할 수 있는, 특히 이 시를 갖고 한 번씩 읽고 감상문을 쓰게 하는 것을 개량적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해 봅니다. 제 생각은 두 책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과연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사과할지 여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중원이 승부를 가른다. 윤 대통령 통화 진실공방, 이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운 소식들 들어와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충남, 특히 이번 지방선거 수도권과 충청도 중원 민심이 현재 어떤 판세로 움직이고 있는지 제가 직접 저희 돌직구쇼 대형 미디어홀에서 시원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돌직구쇼의 시원한 여론조사 결과 편안하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선거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도권 여론조사, 여론 민심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함께 보시죠.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52.4%, 송영길 후보 27.2%로 거의 더블에 육박하는 지지율 격차가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발생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송영길 후보를 큰 차이로 이기고 있는 걸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3사의 여론조사 결과도 옆에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결과 비슷합니다. 오세훈 시장 49.1%,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율,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29.5%입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가 조금 더 오세훈 후보가 과반을 넘겨서 높은 여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지상파 3사는 동아일보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송영길 후보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상파 3사 결과도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서울 전체 권역의 민심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지도로 서울 전체 지도 대형 미디어월에 시원하게 전체를 다 띄워봤습니다. 서울 권역별 민심,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권역별,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의 전 권역에서 오세훈 시장이 승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게 달라질까 궁금합니다. 권역별 후보 지지율, 자 시원하죠. 먼저 도심권, 서울의 가장 코어 도심권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49.7, 송영길 후보가 34.7로 오세훈 시장이 크게 이기는 것. 그리고 서울의 서부권입니다. 서울의 서쪽, 북쪽, 서부권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51.1, 과반을 넘겼습니다. 서울의 동부권입니다.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동부권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50.9%, 과반을 획득할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서울의 서남권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49.1, 송영길 후보는 30.6, 과반에 육박합니다. 서울의 동남권입니다. 강남이 포함되어 있죠. 강남 서초 송파. 국민의힘에게 강세 지역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61.0%, 송영길 후보가 21.7%로 60%를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서울 권역별 전 권역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기는 것으로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자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조사라고 생각이 돼서 기쁩니다만 작년 재보궐선거보다는 조금 또 대선과 과정에서 보면 좀 지지율이 그래도 그만큼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경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이 이번 지선을 표방하면서 이런 슬로건을 썼더라고요. 중앙에서는 균형, 지방에서는 인물. 그런데 아마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송영길 후보가 서울과의 어떤 연고성이 적은 거, 또 서울 출마에 대한 명분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인물로서 뭔가 펼쳐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성폭력과 관련된 민주당의 적절하지 못한 조치도 특히 그런 젠더 이슈에 민감한 서울에서의 민심을 잡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대선이었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난 1년 동안은 이재명 후보께서는 뭘 했냐고 비판을 하시던데 뭘 했느냐? 예, 독주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셨죠.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의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오세훈 시장에게 한 번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많이 담기는 것 같습니다.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세훈 시장의 선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 지난 재보궐선거 때 개표 방송을 제가 진행했고 개표 방송 해설위원으로 전재수 의원님이 출연을 하셨어요. 그때 기억이 우리 생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송영길 후보는 27.2%고 아까 권역별 조사에서 봤듯이 전 권역에서 송영길 후보가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여론조사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나 선거가 한 보름 이상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송영길 후보를 비롯해서 광역단체장 후보 또 뭐 기초의원, 강력의원,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뭐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할 거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론조사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렇다면 수도권 이어서 경기와 인천 지역 민심의 향배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자, 역시 저희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결과와 지상파 3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나란히 비교해 놨습니다. 저희 대형 미디어홀에 다 뛰었습니다. 있는 거 다 뛰었어요.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와 지상파 3사 여론조사 결과가 미묘하게 좀 다른데 실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좀 지켜보시는 것도 묘미입니다. 먼저 경기도지사 선거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는 김은혜 후보가 37.2%, 김동연 후보가 34.7%, 오차범위 냅니다. 강용석 후보가 3.9%로 나왔습니다. 지상파 3사의 여론조사 결과 볼까요? 김은혜 후보가 36.1%, 김동연 후보가 37.3%, 오차범위 냅니다. 강용석 후보가 2.9%로 나왔습니다. 공통적인 건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지상파 3사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경기도지사 선거는 결과를 알 수 없다. 우와, 이거 깻잎 한 장이다. 김은혜냐 김동연이냐 김동연이냐 김은혜냐 박빙이다 라는 것. 두 번째 공통점은 생각보다 강용석 후보의 지지율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몇 가지 공통점도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경기도, 이야, 이거 뭐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박빙센 그런 여론조사 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의 승패에 따라서 만약 경기도에서 김동연 후보가 되면 민주당은 굉장히 선거에 승리했다고 이렇게 자평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김은혜 후보가 당선이 되면 굉장히 고무되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동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난 대선 결과 때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에 굉장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빙의 차였는데 지금 경기도도 묘하게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론 추이를 보면 약간 김은혜 후보가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오차범위예요, 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저희가 2개를 보고 있는데 전에 비해서 강용석 후보의 지지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런데 아마 지방선거 6월 1일을 기점으로 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더 양당의 대결이 치열해지면 강용석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김은혜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용석 후보의 지지도가 낮아질수록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많이 덜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정말 혈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방선거가 어느 당의 승리냐, 야당의 승리냐, 여당의 승리냐 그걸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경기도 선거가 지금 박빙 선거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선거 결과가 각 당에게 차지하는 의미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봤으니까 인천시장 선거, 인천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지금 살펴보시죠. 인천시장은 아시다시피 송영길 전 대표도 인천시장을 한 바 있고 민주당이 굉장히 인천은 강세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 묘하게 인천 계양을 선거, 인천시장 선거 다 관심을 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와 역시 지상파 3사 여론조사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인천시장 유정복 후보가 39.6%, 박남춘 후보가 32.5%, 이정미 후보가 5.3% 여론 결과. 지상파 3사 결과입니다. 유정복 후보가 37.5%, 박남춘 후보가 30.4%, 이정미 후보가 3.6%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장 선거도 박빙으로 손에 땀을 쥐게 흐르고 있는 양상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정복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박남춘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묘하게 연계되면서 박 후보의 지지율도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만큼은 또 분명하다. 결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중원의 민심이 중요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몇 개 지역을 이기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충청도 사람 마음은 나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중원, 충남, 충북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충남과 충북 여론조사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충북입니다. 자, 지상파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충북 김영환 후보는 42.8%, 노영민 대통령 전 비서실장 출신이죠. 후보는 27.8%로 국민의힘의 김영환 후보가 40.8%로 상당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보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힘의 김영환 후보가 충북에서 49.5% 과반에 가까운 여론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의 노영민 후보는 34.1%에 그쳤습니다. 충북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라는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남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지상파 3사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의 김태웅 후보는 40.5%, 민주당의 양승조 후보는 34.3%의 여론 결과입니다. 반면 조선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는 김태웅 44.1, 양승조 41.7%로 오차범위 내에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북과 충남의 양상이 조금 다른데요, 전재수 의원님? 이게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어렵고, 예, 계속 어렵다는 말만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어렵고 이게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고서 이제 벌어지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이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취임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여론조사가 이 취임식을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컨벤션 효과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좀 벌어졌던 지지율은 상당히 좁혀질 가능성들이 있고 조금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그 격차가 크지 않은 쪽은 박빙의 승부로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다시 이제 경기도 선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무소속 강용석 후보에게 전화를 했냐 안 했냐를 두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용석 후보의 입 때문에 이 논란이 좀 시작됐습니다. 무소속 강용석,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지난주 통화했다. 왜 김동연 아니 김은혜를 공격하냐라고 했다라고 한국경제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 전화해서 이래라 저래라? 정치 중립 위반이다. 선거 개입 용납 않겠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강용석 무소속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박합니다.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 통화한 사실이 없다. 강용석 캠프 선대본부장 지난 6일 밤 윤 당선인이 먼저 전화 걸어와 통화한 기록이 있다. 대통령실 불필요한 논란 해소 위해 그런 듯 추가 대응 않을 것이다. 라고 어제 또 CBS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건지 안 한 건지 입장이 갈립니다. 그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가 일꾼이고 상대 후보는 뭘 하시던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씀은 잘하신 분 같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말로 먹고 사는 건 아니죠. 여러분, 서울도 그렇죠. 저는 오세훈 시장 하면은 세금 둥둥섬인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세금이 둥둥 떠 있다고. 세금 둥둥섬 얘기하는데 그 사업은 정말 잘못 알려진 것이 세비섬은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간 게 없어요. 그거를 세금 둥둥섬을 만든 그 엄청난 홍보의 힘, 조작의 힘.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는 조작 덩어리입니다. 존재 자체가 조작이고요. 조작의 화신입니다. 논점은 조금 이탈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지금 대통령이 전화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김연아 의원님.
글쎄요, 지금 공식 대통령실의 입장은 통화한 적 없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통화를 안 하셨다고 해야 되겠죠? 예. 네, 근데 뭐 글쎄요, 누가 측근에서 저런 쪽의 의견을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선관위에 고발 조치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뭐 선거하다 보면 저런 것들은 이제 경고성으로 많이 선관위에서 지적받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뭐 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재보궐선거에서 저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여권들이 좀 자주 하게 되는 그런 뭐 적절한 방법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아마 5월 초에 전화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대통령 때 취임 이후가 아니고 이전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이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전화를 했을까 안 했을까 이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안 했는데 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정말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강용석 후보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실 동기예요. 그러니까 뭐 전화를 했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본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데 저걸 자체를 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 자체를 사실 동기에서 친한 사이니까 아니 뭐 그런 의견이 있으면 아니 나는 김은혜 후보 공격해서 내가 어떻게 했든지 경기도 도지사가 되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하면 되는 거지 저런 걸 자꾸 까발리면서 자기 어떤 정치의 유상 또는 선거에 있어서 어떤 유불리를 따지면서 저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뭐 강윤석 후보가 이제까지 한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뭐 그렇게 뭐 저 부분에 대해서 의아할 부분도 아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런 행동 자체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윤석 후보 측에서는 뭐 통화 기록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뭐 진실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통화 기록이라는 게 뭐 그 전화번호가 실제 그 누구 것인지 확인하기도 좀 다수가 쓰거나 뭐 공용폰이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저는 그런 점보다는 왜 강용석 변호사가 이것을 주장하고 나왔는가? 그 동기와 목적과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있는데 그럼 단일화를 통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예.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건가라는 질문이 오늘 나왔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은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어제까지 뭐가 안 왔기 때문에 일단 출근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는 결정 좀 하셨나요? 글쎄요. 아직 뭐 임명 안 한 장관 후보자가 몇 분 있죠.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재순 비서관 대해서는 당에서 조금 우려가 나오는데 좀 전화로 보내세요.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출근해서 검토해보겠다. 정호영 장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꼈습니다. 잠시 후에 추가 속보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핫삼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출퇴근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주장은 지각을 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대통령 측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먼저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율 출퇴근제를 선언하실 모양입니다. 11일 수요일에는 8시 반에 출근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일에는 9시 10분, 13일에는 9시 55분에 출근하셨습니다. 매일 40분씩 늦어지다가 재택근무로 전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실함을 요구드립니다. 이젠 아예 대통령이 매일 일부러 지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9시 전에 출근도 안 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는 아예 가짜뉴스를 배포해라라는 반응입니다. 들어보시죠. 지도부가 앞장서 가짜 뉴스를 배포하며 반지성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는데 대통령은 6시 땡치고 퇴근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중하게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기자들과의 출근길 질의응답으로 대통령의 출근 시간은 매일매일 체크되고 있고 국민들도 함께 지켜보고 계십니다. 숨을 곳이 많았던 청와대는 국민께 돌려드렸고 용산 대통령실은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실, 민주당은 부러우면 이미 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윤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 12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 대통령이 일찍 퇴근했다는 일부 보도는 이미 가짜 뉴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날 대통령은 저녁 늦게까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업무는 24시간 중단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확실히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강인선 대변인도 그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 북한이 미사일 도발할 때 6시 땡 치고 퇴근했다. 그날 대통령 집무실에서 집무 보고 있었다라는 건데 땡 치고 퇴근했다라는 걸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디서 들은 걸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대통령 동선 중에 일부를 출퇴근하거나 이제 방송국 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 보이던 사법경찰과 경찰관 호위하는 그 에스코트 경호원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네. 도로에서. 근데 이제 다수의 차량들이 보면은 이제 퇴근하시나 보다 이렇게 착각 오인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실시간으로 인터넷 카페라든가 글 같은 데 보면 대통령 가신다 오신다 대통령 봤다 차 봤다 이런 글이 있는데 그 안에 대통령이 타고 계신지는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없죠. 다른 요인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출퇴근하니까 대통령에 대한 일거수일투족 동선 그리고 움직이는 시간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는 시점에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착각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출퇴근 시간이 제 입장에선 중요해 보이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업무를 점령을 해서 우리 실생활에 도움되는 일들을 하시는가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공개돼서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출퇴근 과정을 보면 사실은 그 러시아어 시간에 나오시면 어찌 됐든 내 출근 시간 5분도 소중하고 대통령 시간 5분도 소중하시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조금 불편하시긴 하거든요. 지금 서초동에서 오시는데 한 달 정도니까 서초 구민들이 참고 계신데 지금 또 한남동에서 용산으로 가시면 한남동과 용산 주민들 또 참으셔야 되잖아요. 일정 부분. 그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용산 내에 빨리 대통령 내외가 사실 집을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그러다 보면 이 출퇴근 논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이나 착각, 오인, 오해, 정치적인 공방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을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영환 의원, 황당한 주장, 출퇴근 개념 없다. 경내에서 근무 기거하던 역대 대통령들과 윤 대통령은 다르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를 이전했고 관저가 지금 용산 집무실 부지 내에 없기 때문에 퇴근하면 근무 안 하는 거다라는 오영환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최재성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매일 오전 8시에 업무를 시작했다. 24시간 근무, 대통령에게 정시 출근은 있고 퇴근은 없다라고 해명했어야 했다라고 또 계속 출퇴근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주말에 백화점 신발 산 것도 근무냐라고 얘기했는데 김어준 씨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도통. 청와대 내에 있을 때는 그 말이 맞죠. 경내에 항상 있으니까 출근 퇴근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침 저녁 출퇴근 하잖아요. 출퇴근 하는데 출퇴근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또 24시간 근무면 주말에 백화점 가서 신발 산 것도 근무인가요?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궁색하고. 청와대에 있었다면 주말에 신발 산 게 근무가 되는 건지 김원식 씨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계속 문제 삼고 있는데 여야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저는 조금 억지스럽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게 문제 삼을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거에는 관저가 있어서 출퇴근이라는 개념이 없다가 이제는 관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이 체크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게 글쎄 지금 여러 가지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폭등하고 외교적으로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 상태에서 특히 국회에서 의원들이 이걸 갖고 문제 제기할 사안인지 저는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국회도 출퇴근 그 체크 기계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 회기 빼놓고 어디 가 있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 많이 있는데 저도 의원 해봤지만 국회의원들 국회에 없어도 굉장히 바쁜 일이 많이 있는데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출퇴근의 시간을 갖고 서로 체크를 한다면 국회의원들도 앞장서서 국회의원회관에 출퇴근 기록기 다시고 한번 체크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시면 어떠실지요? 전지수 의원님.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왜 느닷없이 국회의원 출퇴근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을 가지고서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에 대통령이 계실 때는 대통령 네 분이 생활하시는 사적인 공간에 관저라고 있는데 이 관저에도 수시로 전화 보고도 받고 또 대면 보고도 받고 하기 때문에 잠을 주무시는 관저에서도 사실은 업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24시간 근무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출퇴근 시간을 가지고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북한이 한꺼번에 미사일 3발을 쐈지 않습니까? 미사일 3발을 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북한에 도발이 있었는데 강력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회의가 어떻게 열렸냐면 굉장히 중대한 도발이잖아요.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자체 부서 점검 회의만 하고 끝이 나버린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죠. 예. NSC 회의가 안 된다면 NSC 상임위원회 회의라도 열어야 되는데 이런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출퇴근 시간이 같이 논란이 되는 것이죠.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해가지고 3고 때문에 이 경제가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시장에 우리 국민들이 20만 명이 지금 폭락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대통령의 어떤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고 NSC 회의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출퇴근 논란으로 번지는 것이죠. 저는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만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그렇게 공감 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 소식 함께 보시죠. 국회의장 선출에 이재명 후보자 지지자 개딸들이 나선다라는 뉴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 개딸들 변수가 관측된다. 친이재명계 조정식 의장 만들기 위해 당원 투표 50%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요구도 있고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도 연이어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 김정은이 약이 제때 공급되지 않는다고 질타했고 마스크 2장 쓰고 나왔습니다. 우리 측에서 통지문을 보냈는데 도와주겠다고 북한이 무응답을 보이고 있다. 누적 북한은 121만 명이다라는 예측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방송 시간 때문에 저희가 차분하게 두 가지 소식도 마저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차제에 더욱더 상세하게 보도해 드리겠고요. 일단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이 뜨거운 두 가지 소식을 더 상세히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방송 시간상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차제에 더욱더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